자, 우선 오늘 배우실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파이썬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프로그램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릴 거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AI를 활용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개념적인 부분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번 GPT에게 물어볼게요. 질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왔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개념적인 설명과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념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실습 예제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줄 거예요. 자, 이 질문을 GPT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 눈을 뜨셨군요 랍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는데, 구조화된 데이터의 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 키워드가 구조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놓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과 규칙에 따라서 정리해 두는 거라고 해요. 예를 들어 놓은 걸 한번 봅시다. 친구의 연락처를 종이에 막 적어두면 이건 데이터가 되죠. 그런데 이걸 좀 세분화시켜서 정리를 잘 해서 저장을 하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이 설명이 좀 괜찮은 설명인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저장해 놓은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 개념만 알면 되지만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DBMS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DBMS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의 종류를 말해 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수정, 삭제, 조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MySQL 같은 게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MySQL 정도는 아실 텐데 MySQL 말고도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PostgreSQL, SQLite, 오라클, 그리고 오늘 배울 NoSQL에 있는 몽고DB, 그 다음에 레디스, 파이어베이스, 여기에 나열된 것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이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걸 부르는 용어가 DBM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DBMS라는 약어를 보면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 설명을 더 내려보면은 파이썬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대략적인 개념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파이썬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파이썬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기억력 역할을 한답니다. 설명을 굉장히 쉽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니까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한다는 걸 저장한다는 것과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면 모든 게 초기화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변수에 저장을 한 건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면 앱을 껐다가 켜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하는 건데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언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지는 아직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쭉 배우면서 예로 하나를 들어볼 텐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회원 정보입니다. 우리가 회원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회원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거기 있는 정보들을 불러와서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걸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것 이외에도 목적에 따라서 정말 많은 형태로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은 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기능. 자, 여기에 예로 나와 있는 게 사용자 정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사용자 정보죠. 그리고 게시글. 게시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웹에서 다루는 건데, 옛날에는 프로그램에서 이 게시판 같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포맷으로 정보를 다루는 것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상품 목록. 이건 상품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상품 목록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야 되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영속성 제공. 자, 이거는 목적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보존하는 걸 영속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가공. 자, 우리가 최근에는 좀 이 용어가 많이 언급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만약에 내 컴퓨터에만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내 컴퓨터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을 여러 곳에서 활용을 하려면은 이 데이터도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웹, 앱, GUI 등의 백엔드에서 데이터 관리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웹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을 하는 게 아니라 웹 서비스와 연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웹 서비스와 연동을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바로 답을 드리면 API입니다. API도 웹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고요. 그냥 웹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API에 접근을 하면 이 API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고 어떤 정보들을 처리를 해서 리스폰스를 돌려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데이터베이스가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 쓰는, 집에서 나 혼자 쓰는 매크로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그 프로그램이 활용할 데이터라는 게 있게 되고, 그 데이터를 나 혼자 내 컴퓨터에서 사용할 게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합니다. 이거는 엄청 간단하게 돼 있어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SQLite, 내장형 가볍고 빠름, 용 제공, SQL, 서버형 DB. 정리를 잘 해준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비유로 이해하기. 자, 이건 개념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도서관이라고 하고 DBMS가 사서랍니다. 이거는 조금 사서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면은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스템을 의미하죠. 파이썬 코드는 방문객이 되는 거고, SQL은 말 거는 언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데이터베이스가 파이썬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딱 필요한 만큼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에 또 질문을 제가 준비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준비한 이유가 있겠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배우실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No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고요. SQL이냐 NoSQL이냐가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NoSQL 배울 거예요 라고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걸 GPT에게 알려달라고 해볼 겁니다. 이 질문 역시 복사를 해서 아까 이어서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태에 따른 분류로 깊게 들어가 보자입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설명을 해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 답변이 되어 있는 것부터 내려가면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걸 RDB라고 하고 Relational Database라고 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개발이 되던 초창기에 붙여진 이름이라서 크게 의미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고유 명사처럼 되어 있어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테이블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SQL 분류, 뭐라고 해야 되죠? SQL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끼어 있는 게 오라클이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고 또 따로 있는데 오라클을 포함한 SQL이라고 붙은 데이터베이스는 모두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데이터를 표현할 때 행과 열로 구분해서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자, 테이블 형태라고 하는 게 행과 열이 있고요. 각각의 행에 데이터의 종류가 각각 저장이 되고 하나의 행에 각각의 열에 데이터의 이름과 값 그리고 타입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게 돼요. 자, 이런 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MySQL을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다뤄보신 분들은 굳이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좀 특이하게 적혀 있죠. NoSQL이랍니다. 자, SQL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걸 NoSQL이라고 합니다. NoSQL이 not only이라고 하는 걸 이 not only를 no로 줄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SQL이 아닌 걸 NoSQL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설명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개념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테이블 대신에 다양한 구조를 사용하는 비정형 또는 반정형 데이터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관계형이 너무 딱딱하다면 NoSQL은 좀 더 자유로운 친구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만 나와 있고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 나오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관계형이나 비관계형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비정형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정형화가 되어 있고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읽어볼게요. 이제 분류별로 더 세분화를 하면 문서형, 키값 저장소, 그래프형, 칼럼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제이슨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MySQL을 사용해 보신 분들 좀 아실 텐데 실제로 MySQL을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키랑 밸류 형태로 받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구현이 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봤을 때는 SQL과 NoSQL로 크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에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있고 이거는 크게 많이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자, 이런 것도 크게 언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번외로 이런 것도 있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주는데 관계형, 비관계형, 계층형, 네트워크형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또 시퀀셜형, 무슨 형 이런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위에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계형과 비관계형 이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의 끝이고, 이 설명으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 인지가 됐죠. 근데 깊이 있게 아직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같이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추가로 더 가져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제가 관계형과 비관계형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형은 SQL이라고 그냥 매칭을 시키세요. 그렇게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관계형은 NoSQL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NoSQL 안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거고, 이 둘 중에 오늘은 NoSQL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NoSQL을 설명을 드리면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해요. 여기 아래에 적혀 있는 것처럼 딕셔너리 형태, 파이썬에서 키랑 밸류로 이루어진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키랑 밸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제이슨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오브젝트, 제이슨, 딕셔너리 이런 게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그냥 뭐든 생각하기 편한 거 하나 붙잡고, 아, 이것을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가 NoSQL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NoSQL 데이터베이스가 MongoDB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MongoDB를 사용을 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MongoDB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실제 데이터베이스 내부를 보면서 알려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말랑말랑님께서 질문을 먼저 해주셨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할 건지 이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목적을 생각을 하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는 게 데이터를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길 겁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 요금을 받죠. 요금을 받아요. 근데 나는 요금을 내기 싫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무료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될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무료 서비스가 많아요.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고요. 혼자서 사용할 프로그램의 데이터 양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만큼의 용량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싶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번 찾아 나서 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제가 수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몽고DB 오피셜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인 몽고DB 아틀라스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몽고DB 아틀라스가 실제로 유료로 사용하면 꽤 비싸요. 이게 가격이 꽤 비싼데 아주 다행히도 무료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도 거의 없어요. 용량 제약이 있을 뿐이지 제약도 거의 없어서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제가 아직까지 이 몽고DB를 서비스하는 다른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서 웬만하면 여기 걸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은 용량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오늘 실습하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세팅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을 키시고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몽고DB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몽고DB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스폰서인데 밑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 둘 다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없어요. 이걸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쿠키는 허용을 안 하고 언어도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손쉽게 여러분들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품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자,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요. 그래서 윈도우나 맥이나 리눅스나 어떤 곳에서도 설치를 해서 내 컴퓨터에서 실행을 시켜서 동작을 해서 연동을 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아틀라스라는 서비스를 클릭을 해 보시면 자, 이렇게 뜨죠. 몽고DB 아틀라스. 이것도 뭐 다운로드하는 그게 있네요. 이거는 아마 몽고DB를 다운로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이걸 이제 사용을 해볼 텐데 여기서 찾아 들어가는 게 좀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검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몽고DB 아틀라스로 하겠습니다. 아틀라스로 해서 자, 여기 스타트 프리 온 몽고DB 아틀라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하면은 아틀라스 서비스 페이지로 들어가고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구글로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입을 하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입이 안 돼 있는 계정으로 가입까지 하는 거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가입을 하고 로그인이 된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 왼쪽에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일 위에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클러스터, 자,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빌드 어 클러스터 버튼을 누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free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이 보이시죠? 우리는 이걸 선택을 할 거고요. 스토리지 512메가의 용량을 주고 램과 CPU는 쉐어를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저장 공간만 512메가의 저장 공간을 할당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용자들과 무료로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들과 하드웨어를 쉐어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크게 건들 부분은 없는데 한 가지 이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지역이 서울로 되어 있죠. 인터넷이라는 게 막간을 이용해서 조금 깨알 지식을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이 전 세계를 연결해 주지만 거리가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인터넷 속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 서비스, 우리가 사용할 인터넷 서비스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도 한국에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눌러보시면은 여러 나라가 있어요.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외국에 계신 분들 계시면 내가 있는 나라, 내가 있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본에 있으시면 여기 도쿄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행히도 한국이 IT 강국이다 보니까 한국에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하드웨어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이름은 아무거나 정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변경을 하지 않고 프리만 선택을 해주고 Create Deployment를 눌러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뭐가 좀 복잡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요즘 워낙 클라우드 서비스가 잘 나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때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인터넷을 사용할 때 모든 부분에서 보안이 중요하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아무나 접근을 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접근 권한을 가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우선 카피를 할게요. 나중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카피를 하고 자, 이렇게 방금 버튼을 눌렀는데 유저를 만든 거고요. 자, process to connect.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가 많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데 콤파스라는 게 있어요. 이 콤파스라는 프로그램이 몽고DB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고DB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 다운로드 콤파스 버튼을 눌러서 반드시 이거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시켜 보시고, 제가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몽고DB 콤파스 프로그램의 화면입니다. 지금 보안상 이걸 접속을 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관리를 이걸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직접 설치를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설명이 끝났고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자, 이제 여기 클러스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가고 있다는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이제 클러스터가 생겼으니까 한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털리면 그 프로그램이 털리는 거랑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할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네트워크 관련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는데 액티브라고 되어 있고 본인의 IP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작성이 되어 있는 IP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본인의 IP가 없다면 add IP 어드레스 눌린 다음에 여기서 IP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llow access anywhere라고 하면 어느 곳에서든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여기는 코멘트를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요. 컨펌을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내가 접속을 허용하고 싶은 IP가 추가가 됩니다. 지금 펜딩이라고 떠 있는데 이게 액티브 상태로 바뀌면 설정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렇게 IP까지 허용을 해주신 상태에서 개발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설정이 다 끝났는데 우선 anywhere는 지울게요. 지우고 제 IP에서만 접속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자, 다시 클러스터로 가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콤파스 보여드렸죠. 커넥트 눌러서 여기 콤파스를 선택을 하고 이걸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뜰 거고 여기에서 add new connection 이라는 걸 누르시면 돼요. 이걸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콤파스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내가 방금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의 주소거든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자, 여기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로컬 호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지우시고 이걸 붙여 넣으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설정한 패스워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회원 이름은 없어도 되나 봅니다. 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그 패스워드는 아까 제가 복사를 해놨는데 그게 날라가 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내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허용할 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저의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유저를 지울 수도 있고 새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스워드로 할 건지 아니면은 인증서로 할 건지 IAM으로 할 건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패스워드로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패스워드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오토 제너레이트를 하셔도 됩니다. 사용자 이름을 여기 적고 패스워드를 작성해 주신 다음에 제일 아래로 내리셔서 add user를 눌러 주시면 되고 여기에 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용자에게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걸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전체 그 권한을 줄 건지 아니면은 read and write만 줄 건지 그러니까 전체 권한은 데이터베이스를 뭐 만들고 없애고 이런 것까지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only read만 줄 건지 이렇게 권한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사용자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내 데이터베이스를 근본까지 건들면 안 되니까 배포하실 때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read and write만 권한을 주고 만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유저를 생성하신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에딧을 눌러서 이 패스워드를 한번 놓치면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눌러서 패스워드를 새로 생성을 하고 이걸 복사를 한 다음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유저를
하면 비밀번호가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자, 콤파스를 열어가지고 여기 패스워드 부분에 괄호까지 다 지우셔야 됩니다. 괄호까지 다 이렇게 덮어서 패스워드를 붙여 넣어 주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Save and Connect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접속이 돼야 되는데 Authentication 인증에 실패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작성된 이 내용이 잘못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잘못됐는지 아마 주소가 틀린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까는 다른 내용이었는데, 자, 커넥트 눌러서 콤파스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는 그 샘플로 나와 있던 예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비밀번호를 까먹었는데, 자, 비밀번호를 메모장에다가 백업을 해 놓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울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비밀번호가 보이도록 해놔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거를 비밀번호가 어디까지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은 끄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만든 아이디가 앞에 있고 땡땡이 있고 뒤에 패스워드 적는 란이 있고 여기 뒤에 있는 게 내 데이터베이스의 주소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이걸 복사를 해서 콤파스에 붙여 넣으시고요. 다시 Add New Connection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붙여 넣으시고 이 다음에 이제 내 비밀번호를 찾으러 가봅시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회원 정보가 있고 여기서 에딧을 누르시면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저는 오토 제너레이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한 다음에 업데이트 유저를 누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셔야 비밀번호를 안 잃어버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다시 들어가면 비밀번호가 또 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카피를 먼저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 비밀번호를 이제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자,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Save and Connect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접속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드민 로컬 샘플 엠픽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각각이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활용할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집어넣은 데이터를 이 콤파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샘플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목록이 있는데 이 각각이 컬렉션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이 컬렉션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데이터가 막 많은데 딱 봐도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SQL과 NoSQL 설명을 드릴 때 GPT가 정형화되어 있고 비정형화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이유입니다. NoSQL 데이터도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형태를 먼저 정해놓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SQL 같은 경우는 유도리가 없습니다. 한번 결정을 해놓으면 그걸 포맷을 바꾸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 형태 틀을 바꾸기 전에는 무슨 수를 써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No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형태를 정해놨더라도 좀 유동적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정형화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형태가 없지는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준비가 다 됐어요. 굉장히 쉽죠?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이렇게 쉬운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 드물 겁니다. 물론 뭐 다른 또 좋은 서비스들이 많겠지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된 거고 여기에 우리가 접속할 때 작성했던 이 주소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 형태가 딱 봐도 제이슨 형태,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 형태, 그러니까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형태죠. 자, 이거를 그냥 괄호로 묶으면 그냥 제이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좀 편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자, 더블 클릭을 해보면 여기 오른쪽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오브젝트 ID, 스트링, 오브젝트 ID, 데이트.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데이터의 형태예요. 많은 분들이 이건 좀 착각을 하고 계실 만한 부분이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설명을 제대로 안 하기도 해요. NoSQL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태를 먼저 정해줘야 되고요. 그 정해진 형태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형태 안에 자료형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라는 키를 가지는 데이터는 스트링 데이터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NoSQL, 몽고DB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딱 보시면은 아, 이렇게 저장이 되는구나 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오시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그래도 막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인덱싱이라는 건데요. 인덱싱이라는 건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데이터를 찾을 때 사용하는 색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덱스를 활용을 하면 내부적으로 이 인덱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몽고DB는 데이터를 만들 때 인덱싱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 자동으로 해주는 인덱스 중에 하나가 $id라는 이 키 값을 가지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여기 적혀있는 이 값은 랜덤하게 부여가 되고 그 모든 데이터 간에 겹치지 않도록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지 몽고DB 데이터를 좀 더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웹 쪽에서는 인덱싱을 어떻게 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빅데이터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데이터를 서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덱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 ID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몽고DB에서만 사용이 되는 자료형이에요. 인덱싱에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를, 그러니까 데이터 이 묶음 하나를 도큐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도큐먼트마다 해당 도큐먼트의 ID를 부여를 합니다. 그 ID의 자료형을 오브젝트 ID라는 걸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ID라는 걸 보셔도 이게 뭐지? 괄호로 묶여 있는데 함수인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이거는 데이터 형태이구나 라는 걸 바로 인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몽고DB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과 몽고DB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 정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